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섰는데 현재 판세와 변수를 이재호, 이상민 여야 정치 고수 두 분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부터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항상 찾는 DMZ 비무장지대 대신 삼성 반도체 공장에 갑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잠시 뒤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방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6월 1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여야 지도부 역시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날입니다. 여야 지도부도 말 그대로 총력전에 나섰다고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주요 승부처인 인천에서 현장 회의를 열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수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담겼는데요. 실제 회의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인천 자존심이 걸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천이 도피처입니까? 단죄해야 됩니다. 인천을 이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 성남에 있다 인천으로 옵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인천에 대거 집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에 있는 계양역 앞에서 출범식이 진행됐는데요. 민주당은 대선 패배를 설욕하고 검찰 독재를 막아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충분히 심판하셨으니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도 이재명과 이재명의 동지들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네,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강북과 노원 등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유세를 펼치고 있고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금천과 구로, 양천구 등 서부권 지역들을 훑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동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도 늦은 밤까지 경기도 곳곳을 누비면서 선거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네, 국회 상황 알아보죠.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예정돼 있는데 하루 전 여야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우선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국정 발목 잡기는 안 된다며 민주당을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는 정치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과 엮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단을 내린다면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서 여야가 협치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앞서서 정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론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침 출근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내일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인데요. 총리 공백 상황도 긴데 내일 표결 관련해서 혹시 뭐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게 없습니다. 야당에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혹시 있으실까요? 글쎄, 잘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 내일 한미정상회담. 네, 민주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덕수 후보자가 총리로 등극하기에는 공과 사의 경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전국인 만큼 민심의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 점 역시 당내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전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 질의도 진행 중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서 격론이 이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예결위가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서 오늘부터 이틀간의 종합 정책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질의 과정에서는 어제 임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예결위 현장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협치는 특수부 검사들하고만 협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협치입니까? 이게 국민이 바라는 협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요.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시중에 통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이와 함께 예결위에서는 이 기재부의 올해 초과세수 예측과 관련해서 큰 추계 오류가 발생한 것을 두고도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전후해서 미사일과 핵실험 등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지만 비무장지대를 방문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이 중요한 순간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인도태평양 방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at our intelligence does reflect the genuine possibility that there will be either a further missile test, including long-range missile test, or a nuclear test, or frankly both in the days leading into, on, or after the president's trip to the region. 이에 따라 단기적, 장기적 군사 대비 태세의 조정을 확실히 준비하는 등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동맹과 모두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과 전화통화해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만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한 도전 과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미군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이지만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He will not visit the DMZ. He will not.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예정된 면담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움직임을 줄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 기간에 대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려는 경제협의체 출범도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국가정보원도 최근 북한의 동향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미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친 뒤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오늘 오전 국정원에 보고가 있었는데요.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 국가정보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상황들을 보고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관련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국정원은 우선 북한이 코로나19 시국이긴 하지만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다며 핵실험도 준비는 다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북한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안에 맞춰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느냐는 질문에 준비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가능성이 아니고 징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ICBM 발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북한의 홍역과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이미 확산한 상황에서 4월 말 열병식까지 진행해 코로나가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발열자는 별도 시설로 격리하고 체온이 떨어지면 격리 해제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매일 발열자 수를 발표하는 것은 민심 진정용으로 분석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북한이 그동안 백신 효과가 없다, 맞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왔는데 지난 17일 노동신문 보도 시점부터 바뀌기 시작한 것 같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김병기 의원은 북한이 확산하는 변이가 오미크론 스텔스일 거라고 파악하는 것 같고 중국을 통해서 의약품을 지원받아 해결하려는 것 같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지원 의사를 타진한 의약품에 대해서 아직 응답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확산으로 국가 체계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재계는 선물 보따리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존 투자 약속을 가속하는 동시에 미국 주도의 반중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협조하는 식으로 경제와 기술 동맹에 화답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1년 전 이맘때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화끈하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내 첨단 산업의 공급망 강화 전략에 44조 원의 대미 신규 투자로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Morning's announcement of more than $25 billion in new investments from Samsung, Hyundai, SK, and LG. I understand the executives of those companies here. Would you please stand up?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I think we'll do great work together. 재계는 바이든의 방안을 앞두고 새 정부의 한미 공조에 보조를 맞추는 선물 마련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투자 약속 실천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경제협력체인 IPEF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바이든이 방한 첫 일정으로 평택의 삼성반도체 공장을 택함에 따라 미 텍사스주에 추진 중인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착공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는 미국 내 신규 투자가 거론되고 있는데 회사는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미 조지아주에 8,50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70억 달러의 전기차 공장 신설을 위해 현지 당국과 협의 중이라는 AP통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해외 투자를 우선하고 국내 전기차 발전을 외면하는 거 아니냐는 노조 등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바른 방향, 지금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에 이어 미국의 관심사인 배터리 핵심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내 배터리 양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 애리조나주에 1조 7천억 원을 투입해서 신규 공장 건설을 발표한 데 이어 GM과의 오하이오 합작 공장을 하반기에 가동하고 테네시주 2공장은 내년에 미시간주 3공장은 2025년 가동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유통이 주력인 롯데도 미국 투자에 나섰습니다. 최근 미국 시러큐스에 미국 제약사의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인수한 데 이어 추가 투자도 할 예정입니다. 미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공장을 운영 중인 하나솔루션은 미국의 반중 정선에 보조를 맞춰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 미국 내 증설을 추진 중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만찬에서는 주요 그룹의 총수와 경제단체장 등 80여 명이 초청돼서 양국의 경제와 기술 동맹 협조를 다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뒤지지 않는 대미 투자 전도사인 바이든, 2020년 183억 달러였던 우리의 대미 투자액은 바이든이 취임한 지난해 371억 달러로 2배나 증가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끝났지만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이 도피처입니까? 아니죠. 이거 단죄해야 됩니다. 왜 성남에 있다 인천으로 옵니까? 네, 오늘부터 6일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죠.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13일 동안입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여야가 치열한 열전에 돌입을 한 건데요. 또 내일 국회에서는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이재호 고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여쭤볼 게 많은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잖아요. 예. 이번 선거를 어떻게 규정하면 좋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런 선거다. 이번 선거 어떻게 규정하면 좋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새로 출범하는 새로운 정권이 네. 일을 좀 할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정권에 처음부터 발목을 잡느냐, 이런 선거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정권 새로 출범했으니까 좀 지방 권력도 좀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라고 봐야죠. 예.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견제가 필요하다,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 이렇게 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집권 초기니까 예. 뒷받침해줄 필요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끝난 전은 물론이고 대선 끝나서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지금 대통령이 출범한 지금까지 예. 약 한 3개월 가까이 되죠. 이동안 너무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한다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 특히 최근에 그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은 네. 야당이 반발이 뻔히 보이는데도 바로 전날 국회에 와서 협치하자. 네. 야당과 국회와 협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한껏 그 소위 말하는 협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불러일으켰는데 딱 돌아서자마자 하루 만에 그 한동훈 법무장관을 보란 듯이 임명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리고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은 야당에 대해서 뭐 손 내밀거나 뭐 사정하거나 부탁하거나 하는 것도 없고 하려면 해라 뭐 이런 식이니까 윤 대통령이 견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윤 대통령이 협치하는 모습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여당이 새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정부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 이런 분도 있지만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그거는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수위 기간 취임하기 전까지 한 약 2달 가량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 기간이 소위 협치다, 소통이다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간인데 네. 이 기간을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그거는 아주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상당히 뼈아픈 실책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8곳 목표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9곳 이상이 목표입니다. 자, 각 당의 공동총괄 본부장 이야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냉정하게 보면은 호남 외에 제주 정도까지가 우세고요. 세종이 조금 우세긴 한데 미세한 우세고 나머지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정도가 우열이 왔다 갔다 하는 경합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냉정하게는 오늘 투표한다면 4개 이기는 거죠. 경합 지역에서 4분의 3을 가져와야 이제 제가 승리로 목표는 8개가 되는 거여서 수도권에 하나라도 이기면은 승리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들이 조금 우세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 실제로 저도 대전, 세종, 광주, 나주, 전주 이렇게 계속 불거지게 천안을 돌아왔습니다만은 18학 민심은 굉장히 저희들에게 호의적인 것은 사실이고요. 전체 광역지자체가 17군데 있대요. 대략 저희들이 최소한 9군데 이상은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은요, 민주당이 원래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7곳 가운데 목표를 9곳으로 정했었거든요. 근데 8곳으로 조금 하향 조정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내려야 된다고요? 예, 지금 상황은 뭐 상당히 좀 안 좋고 예. 그거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에서 인식도 하고 있고 더 분발을 해야 되겠죠. 예. 어쨌든 뭐 지금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승패가 결정된 마당에 저희들이 불리한 여건인 건 틀림없고 예. 또 그 표차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또 진 건 진 거기 때문에 예. 그 어쨌든 지역 민심은 대체로 또 저희들이 또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모습을 또 보였던 것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득점 포인트가 많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더구나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한 전후로 해서 네. 상당히 독조하고 독선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견제가 필요하다는 여론 또한 지금 좀 이렇게 모성모성 생기고 있다 생각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요 17곳 가운데 14곳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쏠림 현상이 확실히 나타났거든요. 이번 선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이번에도 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는 뭐 조심스럽게 9곳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17개 시도주에는 네. 10곳 이상 이길 겁니다. 아. 예. 그거는 예.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 치르는 첫 번째 선거이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는 절대적으로 여당이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또 계속 그 뭐 여러 가지 또 사건 뭐 성비 사건 이게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견제할 시기가 아니고 지금은 뭔가 좀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하게 하자 막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그게 좀 우세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군요. 10곳 이상 이길 겁니다. 예. 네. 일단 이재호 고문님께서는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 견제론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선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일단 민주당이 좀 불리한 선거인 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지사 선거가 가장 치열할 것으로 양쪽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경기지사 선거는 현재 그 무소속의 강용석 후보가 네. 저는 끝까지 안 가리라고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는데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강용석 후보가 5% 안팎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 3%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현재 그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의 그 대결 양상으로 봐서 예. 강용석 후보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김은혜 후보가 조금 유리하겠죠. 예. 그러나 강용석 후보가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요? 예측 불허인데 예. 김동연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혹시요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선 단일화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뭐 단일화 이런 것보다가 예. 강용석 후보가 그냥 스스로 본인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절차에 따라 단일화 하자는 건 안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기지사 선거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네. 대선에서도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선 곳이기도 하고요. 지난 뭐 2개월 전, 네. 3개월 전만 해도 어쨌든 5% 포인트. 예. 그 우리 민주당 그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대로 연장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막상막하하다니까 더 좀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강용석 후보가 사퇴한다고 해도 김은혜 후보한테 그 표가 다 갈 것이다 생각을 안 합니다. 예. 지난번 뭐 대선 때도 안철수 후보 사퇴했지만 그 표가 또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표는 뭐 김동연, 김은혜 표와는 다른 또 이질적인 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저희한테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강용석 후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강용석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강용석 후보가 들어간다고 해서 꼭 김은혜 후보가 유리하게 뭐
완전히 이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예. 투표율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선 투표율과 달리 지방선거 투표율이 좀 낮으니까 그것도 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나 이번에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원체 아주 핫하게 붙었기 때문에 예. 좀 투표율은 아무래도 좀 높겠죠. 알겠습니다. 보궐선거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잘 아시다시피 대선 주자급 거물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등판한 선거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지지율이 이제 한 자릿수 지지율 차이를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50.8 대 40.9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근데 원래 이 지역의 송영길 의원이 당시 지역구인데 그때 보면 한 60% 가까이 얻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영길 후보는 예. 거기서 오랫동안 정치를 갈고 닦은 예. 뭐 자신의 그 본거지이기 때문에 예. 뭐 그건 당연할 테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처음 가서 그 선거운동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예. 낯선 곳이니만큼 제가 볼 땐 저 정도 나오는 거는 상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군요. 예. 안철수 후보는 60%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안철수 후보 경우하고 이재명 후보가 좀 다르긴 한데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게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 선거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원래 이번에 나오는 게 아니죠. 나오는 게 아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 때문에 경기도 그 주변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예. 이 선거가 죽습니다. 모든 초점이 이재명 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더구나 저기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정상적으로 표를 얻으면 지금 아마 50대 한 20 정도 이렇게 차이가 한 30% 이상 차이가 나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한 10%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이거는 주변에 있는 그 지방선거 출마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이재명 보궐선거로 몰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거운동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그런 게 없잖아요. 본인이 대선 출마한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쪽은 또 거기에 뭐 자기 회사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연고도 있고 이러니까 안철수 후보 쪽은 표가 몰리는 편이고 이재명 후보 쪽은 표가 몰리지 않고 멈칫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40% 이상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단 말은 떨어진다기보다가 아주 그 표차가 박빙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요? 10% 이내에 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개항의 여론일까요? 아 그렇습니까? 이재용님의 생각이셨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면 이재용님은 이재명 후보가 나오면서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민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뭐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둘 다 있겠죠. 근데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든 당내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대선 끝난 이후 그 굉장히 침울해 있고 의기소침해 있었던 그런 상황을 조금 더 붐업을 시킨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결집도 시키고. 해석이 다른데 민심을 좀 들여다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 정치적 일정이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한미 정상회담 일정, 바이든 대통령 방한이 있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도 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민심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이번 지방선거에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온다 해서 뭐 여당이 분위기는 뭐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표로 무슨 여당에 쏠린다거나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한다고 그래서 표가 무슨 야당에 쏠린다거나 저는 이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상민 의원께서는요? 저는 아무래도 4년 전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그때 남북 평화 무드 또 북미 간의 회담이 굉장히 잘 됐던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곧 직후에 있었던 그 지방선거에서 거의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거의 뭐 휩쓸었어요. 그때는 뭐 지방선거에 누가 일꾼이냐 뭐 이런 거 따져볼 것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면 거의 뭐 이렇게 그 지지를 보내줬고 네.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방안으로 인해서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좋은 모습만 보이잖아요. 예. 정상회담 하면 뭐 지지고 볶고 싸우는 예. 것보다는 예. 뭐 아주 뭐 멋진 모습만 보이니까 성과 발표하고 뭐 예. 공동선언문 발표하고 윤석열 예. 대통령한테는 이제 득점 포인트겠죠. 네. 근데 오만하지 말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김민석 오늘 공동총괄본부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5월 24일 이후에 보면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좀 지난다면 그 대선 이후 잠들었던 민심도 서서히 기지개를 켤 것이다. 이렇게 또 보시던데요. 그 바이든 방안보다는 네. 매우 제한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더불어민주당이 각고의 분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교체해서 네. 여당이 됐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으로 갔던 거고 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것이 뭐 북핵이라든지 동맹이라든지 뭐 중국 관계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분위기 때문에 표가 좌우되고 이렇게 보다가 네. 여당이기 때문에 표가 가는 이 부분이지 꼭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뭐 표가 글로 쏠린다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뭐 다소 영향이 있다 하지만. 여당 국민의힘 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그 믿음을 주기보다는 네. 뭐 독주, 독선 뭐 이런 이미지가 더 저는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견제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 오만하게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기도 한데요. 네. 이제 뭐 취임한 지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뭐 물론 우리 저희들도 네. 같은 나이지만은 염려가 되는 점은 많습니다. 대통령이 일방 통행으로 하는 게 염려되는 거는 많지만은 네. 그러나 그걸 평가하기에는 아직 뭐 이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저런이 더 걱정되죠. 네. 중간에 가도 고치겠죠.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가지고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상식에 따라 잘 처리해 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내일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인데요. 뭐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특별한 거 혹시 야당에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혹시 있으실까요? 글쎄, 뭐 잘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 내일 한미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거는 더 약 올리는 거죠. 약 올리는 아니 거라고요? 국회 가서 협착했다고 했다가 다음 날 야당의 반발이 뻔히 보이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임명해서 네. 야당이 지금 매우 경황돼 있는데 뭐 상식에 따라서 해줄 거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대통령부터 상식에 따라 하십시오. 내일 민주당 의총 예. 열리죠.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론으로? 아니 저부터 저는 당내에서 웬만하면 네. 좀 타협하고 해주고라는 쪽인데 네. 제가 생각할 때 제 생각이 지금 이 정도면 다른 의원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높죠. 굉장히 높죠. 그렇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상은 저도 뭐 부결될 것 같습니까? 부결될 수도 있다 보는데 우선 예.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출근하시면서 그 기자들하고 네. 질문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 예, 저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답변해야 됩니까? 상식에 따라 처리할 거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결시키면 민주당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네요. 그렇죠. 네. 그건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대통령께 좀 생각을 하셔갖고 내가 출근해서 보고를 받아보고 필요하면 민주당 원내대표를 초청을 해서 내가 간곡하게 새 정부 출범하는 거니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겠다. 네. 민주당 지도부를 내가 오늘이라도 초청하든지 내가 직접 가든지 해서 정부 출범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 보기에도 참 여유 있어 보이고 소용해 보이고 민주당이 보기에도 뭐 대통령이 직접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갖고 차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서 협조를 구하겠다 그러는데 그 토를 달 여지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좀 하셨으면 전국이 그야말로 참 지금은 시대 정신이 소통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이 진짜 소통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볼 텐데 뭐 상식에 따라 하겠죠. 그러면 이거 꼭 낱말 하듯이 하는 거 버리잖아요. 약 올리는 거라니까. 이거는 좀 제가 들게도 저렇게 답변하는 건 옳지 않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인준은 하고 나서 보자, 인준을 해주고 나서 보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임명하고 난 다음에 기류가 바뀐 겁니까? 그렇죠. 아니 상당히 격앙이 돼 있죠. 그렇군요. 물론 당내에서는 고민스러운 부분도.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근데 뭐 지금 지방선거를 고민하기 이전에 대통령이 저렇게 막 독주하고 일방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듯 하면 야당으로서는 견제와 균형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권력의 초에 잘못하면 오만하게 비칠 수가 있죠. 그렇군요. 한동훈을 이제 협치하자고 해놓고 그 다음 날 엎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쯤이면 내일이 민주당에 본회의 상정한다니까 정호영 장관 정도는 본인이 그만두게 하든지 아니 임명을 철회하든지 해서 뭔가 정치라고 하는 거는 뭐 여당이 먼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호영 장관 정도를 그만두게 하고 그러고 민주당 지도부도 직접 만나서 좀 이야기를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 민주당도 굳이 내일이 한덕수 총리를 부결할 만한 이유가 명분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좀 풀어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이나 내일이라도 당장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줬으면 좋은데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해줬으면 좋은데 뭐 저 한덕수 총리 인준 전에는 표결 전에는 뭐 정호영 문제 뭐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니까 이건 막 다 민주당들이 약 올리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게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권력이 오만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벌써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러니 앞으로 5년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매우 걱정됩니다. 그게 뭐 5년도 이대로 가겠습니까? 중간중간 변화가 있고 하지. 알겠습니다. 아니, 뭐. 과연 이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오전에 그런 어떤 야당의 협치를 제안하는지 여부 좀 지켜볼 대목인데요. 일단 오늘 전해진 것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말은 인준 전까지 아무런 액션이 없을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바뀔지는 그게 권력의 오만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이재호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나선 격전지 서울시장 후보들 움직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곳곳을 다니고 있고요. 한 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부동산 재개발 정책 발표하면서 서울 동북부를 공략하고 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청년층이 많은 서울 서남권을 중심으로 유세를 벌였습니다. 자, 먼저 송영길 후보 유세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박규환 기자. 네, 저는 서울 노원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노원역 앞에 계시고요. 또 이번에는 오세훈 시장 후보 어디에 나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서울 서대문구 전통시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김태민 기자에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송영길 후보 일정부터, 박기영 기자부터요. 송영길 후보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유세 현장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조금 전까지는 송 후보가 도착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다른 의원들, 민주당 박홍근 대표 등 다른 의원들의 지지 전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중심 도심인 만큼 지나가던 많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송 후보나 다른 의원들의 말이 끝날 때마다 박수와 환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 후보는 오늘 0시부터 서울 성동구에 있는 철도 정비창에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강북과 도봉, 노원구 등 서울 동북부를 샅샅이 찾아다녔고 저녁에는 광진구 도심에서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특히 재개발 정책에 대해 새로운 공약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민주당 가용 토지가 부족한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매우 중요한 주택 공급의 수단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금기시하지 않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송 후보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패인으로 꼽혔던 부동산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승기를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신규 주택 41만 호 공급 등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오늘도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도 입법 등을 통해 송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민주당 후보를 뽑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열세로 나온 여론조사에 대해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대선 때 서울에서 받은 표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선거에서 받은 표보다 많다며 지지자들이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인천 선대위 출정식을 시장으로 대구와 경기, 서울로 각각 흩어져 총 지원에 나섰습니다. 네, 이번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오 후보의 선거 캠프 출정식이 열리고 있습니까? 네, 오세훈 후보는 오늘 하루에만 서울 서부 지역 7곳을 도는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이곳 서대문 전통시장 앞에 유세 현장에 도착해서 유세 연설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 시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이번 선거를 이렇게 정의 내렸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장 선거는 민생시장 대 정치시장의 대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준비된 미래 서울 전문가 대 인천의 실패한 시장과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오 후보는 준비된 서울 전문가이자 시정 연속성을 위한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민주당 송영길 후보와의 차별화에 나섰는데 지지자들의 뜨거운 환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큰 폭으로 앞서고 있지만 서울시장은 여론조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이 막강한 조직력으로 민심을 뒤엎으려 할 것이라며 선거 당일 꼭 직접 투표장으로 나와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4년 전 싹쓸이 패배를 당했던 구청장, 지방의회 권력을 되찾아와야 한다며 서울시 선거사령탑으로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이번 선거 전략적 요충지인 충남과 인천, 또 상대적 열세로 꼽히는 제주를 찾아 힘을 보탰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장 후보 유세 현장 생방송으로 살펴봤습니다. 박기환, 김태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량 반도체 수급 대란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신차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고차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역전하면서 경유차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시들해진 상황입니다. 서울 장안평 중고차 시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서울 장안평 중고차 매매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즘 중고차 가격이 신차값만큼 높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제가 저기를 여러 차를 다 돌아봤는데요. 정말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가 2021년 5월에 출고돼서 14,000km를 주행한 포드 레인저 중고차입니다. 4,590만 원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신차보다 불과 310만 원 저렴한 수준입니다. 정말 중고차 가격이 신차만큼이나 많이 높아진 걸 체감할 수 있는 징표 중에 하나입니다. 2022년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신차 기본 가격이 3,726만 원으로 기아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 플랫폼 엔카에는 16,000km를 주행한 2021년 3월식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4,750만 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비닐도 뜯지 않은 2022년 4월식 BMW i4 e드라이브 40는 이 신차 가격에 400만 원 정도 웃돈이 붙은 7,050만 원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보통 신차급에 이 전자제품이나 반도체를 많이 쓰는 옵션을 갖춘 차량의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중고매매 업체 대표님 모시고 한번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정말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어떤 중고차들이 인기가 좀 좋은 편입니까?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소렌토, 아반떼, 신형 카니발, 그다음에 뭐 스포티지 신형, 투싼 이런 거는 중고 시세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 이제 신차가 출시가 많이 늦다 보니까 연식이 얼마 안 된 차량이 정말 인기가 좋다는데 어떻습니까? 보통 2년 이내 2만 킬로 이내 차들은 고객님들께서 신차랑 큰 차이가 없으시기 때문에 차량 출고가 막 1년, 1년 반 넘게 걸리니까 그 기존에 보다 가격이 좀 높아도 그걸 다 구매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저도 깨달은 건데 중고차 가격 중에 제일 또 많이 높게 가격이 책정되는 게 화물차라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특히 화물차는 고객님들이 생계용으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차를 빨리 받아야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빨리 승용차하고는 좀 다르게 가격이 좀 높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고차 가격이 뭐 신차를 위협할 정도로 높아진 적이 있었습니까? 이 반도체 사건이 발생하면서 처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일단 중고차 업계는 이렇게 가격이 높아진 게 유리한 건지 호황인 건지 참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 일단 매매 상사 입장에서는 전혀 호황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중고차 가격이 높다는 거는 매입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매매 상사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의 작은 이익만 남기고 판매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매매 상사한테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고차 사시는 분들 보통 이제 그 가장 또 중요시하는 게 신뢰도입니다. 이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좀 기울이고 계시는지요? 예, 고객님이 방문하시면 요즘에는 이제 보험 이력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차량의 사고 유무를 다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걸 보여드리고 성능 점검에서 봤던 화면도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차량 시운전을 통해서 단순하게 뭐 20분, 30분 시운전이 아니고 하루 이틀 시운전을 통해서 차량 유무를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중고차 가격이 오른 데는 다 이 차량용 반도체 이 수급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이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이 또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신차를 받기 위한 대기 시간이 뭐 몇 개월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길게는 1년 넘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인기가 좋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무려 18개월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중고차 값이 많이 올랐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경유값이 휘발유 값보다 비싸지면서 경유차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시들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올해 1분기 이 차량 판매량, 경유차 판매량이 4만 3천 대로 지난해 1년 전에 비해서 41.5% 줄어들었습니다. 비중으로 봐도 13.5%로 2008년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세계적인 경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이 경유값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경유값은 휘발유값과 10원 이상 격차를 보이면서 리터당 1,98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유 차주들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경유값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요즘 전기차를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저도 환경을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경유값이 이래서 뭐 전기차로 간다기보다는 앞으로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전기차로 많이 바뀌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많이 하죠. 아무래도 전기차가 저렴하니까 연료고 경유 넣는 것보다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다 보니까 자동차 업계는 올해 경유 승용차 판매량이 20만 대를 밑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고객들의 문의가 가솔린 차량과 이 하이브리드 차량 쪽에 많이 집중돼 있다고 말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판매 전략에도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고차 업계도 이미 경유값이 오르기 전부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이 경유차의 인기가 좀 시들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장안평의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연일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밀가루나 식용유 같은 기초 식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서민들이 평소 즐겨 먹는 돼지고기의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사료값이 상승하는 동시에 일상 회복 이후 수요 증가까지 겹친 탓이라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네,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저녁장 보기 위해서 시민들이 한창 나올 시간인데 최근에 고깃값도 많이 올랐다고요? 네, 제 옆에 보시면 돼지고기를 파는 매대인데요. 돼지고기 삼겹살이 100g당 4,200원에서 4,600원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600g, 그러니까 한 근을 사면 2만 원이 훌쩍 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예전부터 싼 것으로 알려졌던 녹살부위도 사실 가격이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트 정육 코너 마트 정육 코너 담당자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작년 11월에서 12월에 그 발생한 PED, 그 돼지고기 설사병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곡물 가격,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사료 가격이 킬로그램당 200원 넘게 올랐고 자연스레 돼지 한 마리를 사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 모두 사료 재료인 밀을 포함해 보리와 해바라기, 옥수수 수출 규모가 세계에서 한 손에 꼽을 만큼 많은 나라여서 타격은 더욱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일상 회복으로 외식 수요가 늘어나는 등 대내적 상황이 겹치면서 육류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도 가격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만나본 시민들도 빠르게 오른 고깃값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올 때마다 좀 틀리긴 해요. 근데 오늘은 생각보다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뭐 고기 반찬이 있어야지 더 또 맛있게 먹으니까 일주일에 한 2번은 먹어요. 대한한돈협회는 인건비 상승 요인을 제외하고 사료 가격 인상분만 반영했을 때 올해 비육돈 생산 비용이 지난해보다 17.4%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협회는 곡물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대응 전담팀을 꾸렸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여름철 발생하는 돼지열병 등 악재가 겹쳤을 경우 삼겹살 가격이 치솟는 이른바 금겹살 사태가 한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입니다. 유통업계는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등 대체 상품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3.57% 떨어진 31,490.0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포어스 500 지수는 4.04% 하락한 39,023.68로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4.73% 떨어진 11,418.15로 장을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포어스 지수는 지난 2020년 6월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가 급락한 여파로 오늘 코스피도 1% 넘게 하락해서 사흘 만에 2,6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환율은 11원 올라 1,277원대에 마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병환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했다고요? 네, 코스피가 미국 증시 급락으로 1% 넘게 하락하며 사흘 만에 2,6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64포인트, 1.28% 내린 2,592.34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 급락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코스피는 오전 장 초반 2,568선까지 하락했다가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24포인트 정도 회복 뒤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5,100억 원 이상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900억 원, 기관이 4,800억 원 넘게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0.88% 하락했고 현대차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주들이 모두 힘을 못 쓰고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유통주가 비용 부담과 실적 우려에 폭락하면서 국내 유통주도 하락해 이마트는 전 거래일보다 3.35%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7.77포인트, 0.89% 내린 863.8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 영향력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하루였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속에 개인 투자자들이 외롭게 장을 지탱한 하루였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1원 오른 1277.7원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가격이 폭락해 막대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레스 코리아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권 대표가 사업 계획상 하자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실현 불가능한 높은 연이율을 약속해서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속여왔던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투자자들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요? 네,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투자자들은 오늘 오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권도영 테라폼네스 코리아 대표와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을 고소했습니다. 이들이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두 가지입니다. 투자자 변호인 측은 가상화폐 테라를 예치하면 높은 연이율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테라를 예치하고 많은 상당히 고액의 20%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범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또 기존 백서와 달리 가상화폐 루나를 무제한으로 발행해 가치가 폭락하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도 함께 설명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2년 4개월 만에 새로 출범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피해자들의 절박함과 억울함을 해소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테라폼네스는 지난해 높은 연이율을 약속하면서 신규 투자자들을 급격하게 끌어모았고 올해 초 10만 원대까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연이율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달러와 가치를 연동시킨 가상화폐 테라가 급락해 자매 가상화폐인 루나도 1원 미만까지 가격이 폭락했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까지 앞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가총액 57조 7천여 원가량이 증발했고 손실을 본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내일 오후에 이제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도 오늘 시작이 됐죠. 이어서 내일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슈퍼위크를 맞이한 전국 상황을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토요일 열리고요. 내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일정이 2박 3일인데요. 가장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일정이 뭐라고 보세요? 하나하나가 다 눈에 띄는데요. 네. 일단 2박 3일 내내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이 있는 일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바이든 대통령 우리나라 오자마자 삼성 평택 그 공장, 삼성 반도체 공장을 가죠. 그것도 대통령, 미국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의 특정 기업 공장을 간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예. 거기에 또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거로 돼 있고요. 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은 그동안 청와대가 아니라 또 용산에서 그렇네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다는 거, 네. 그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참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날 아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의례적으로 미군 기지,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하게 될 텐데 네. 보통 관례적으로 보면 우리 대통령도 같이 갔습니다. 여기에 같이 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용산 집무실에서 회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도되는 바로는 5층만 빼고는 아직도 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어떤 장면이 연출될까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 안 그래도 새 정부 출범 이후 11일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외교 무대는 첫 데뷔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낯설 테고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도 전부 교체가 됐기 때문에 뭐 오랫동안 외교를 해왔던 분들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장소마저도 청와대가 아니라는 거죠. 네. 청와대에 쓰면은 뭐 해왔던 그런 관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될 텐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렇군요. 좀 분주할 겁니다. 네. 일단 정상회담은 5층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은 지하 1층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럽니다. 뭐 아마 그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건 우리 측도 뿐만 아니라 미국 관계자들도 다 둘러보고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났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아마 또 우리 국민들이 이게 빨리빨리 하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알겠습니다. 속전속결로 준비 어떻게 잘 했으리라고 생각이 열릴지 됩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만찬 장소가 눈길이
가던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렇게 한미 그 정상회 만찬하는 건 당연히 처음이죠. 네. 과거 청와대에 있으면은 국빈 만찬이라 그러면 손님이 많기 때문에 영빈관에서 하든가 네. 아니면은 본관을 하든지 상춘제 이런 데서 했는데 과연 요번에 만찬을 어디서 할까라고 저도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꼽은 3가지 후보지 중에 하나가 근처라면은 전쟁기념관 생각할 수 있었을 거고요. 네. 또 국방 컨벤션 생각할 수 있었고 또 국립중앙박물관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우리 뭐 유물도 있고 문화가 있지만은 꼭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봤으면 하는 것이 우리 그 국립중앙박물관 2층에 사유의 방이라고 상설 전시관된 예. 방과 사유상 2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 꼭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예. 식사는 뭐 별도로 하더라도. 예. 그리고 중앙박물관 앞에 야외 정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보, 보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보신각 정도 진짜 보신각 정도 여기 있습니다. 네. 같이 산보하는 자리를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일본도 요번에 기시다 총리하고 미일 정상회담이 첫 이루어지는데 네. 일본 경우에는 만찬 정서를 어디로 했냐면 에도 시대 그 일본의 아주 유명한 정원인 하포엔이라는 데서 합니다. 여기가 대중 고급 레스토랑인데 예. 중요한 아주 좋은 정원이 꾸며져 있거든요. 네. 여기를 같이 두 정상이 산보한답니다. 일본 이렇게 그 전통적으로 미국 정상에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우리도 청와대 모처럼 벗어나서 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국의 멋과 미 이런 것을 좀 마음껏 누리게 한번 선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미국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면 DMZ 비무장지대에 꼭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일정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일단 DMZ라는 장소가 그 미국 대통령이 오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특히 5월 30일,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 무슨 날이냐면 미국으로서는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현충일입니다. 예. 현충일이면은 미국 대통령이 그 유일하게 지구상에 남아 있는 냉전의 최현장에서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또 전투복 입고 그리고 망원경으로 북한을 보고 있다.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 한 컷이 아닐 수 없을 거거든요. 잠깐만요.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거든요. 영상을 잠깐 보고 과거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항상 찾았습니다. DMZ. 네, 한번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했으니까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That's actually outside of it. He will not visit the DMZ. He will not. 네, 백악관 대변인이 확실하게 했어요. 안 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아주 젊었을 때네요. 2013년에 여기 DMZ를 갔다 온 적이 있긴 한데 앞서 잠깐 지방 중간 선거가 네.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고 싶을 겁니다. 가고 싶을 건데 왜 안 갔을까요? 일단 부통령 때 갔기 때문에 안 갔다라는 게 좀 설명이 좀 약하죠. 그렇죠. 일단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메모리얼 데이 앞두고 있고 그리고 중간 선거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저는 수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안 가게 된 결정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북한 때문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예. 지금 한미 양국이 파악하기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어쩌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백악관도 거 그렇게 발표를 했고 우리 국정원도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은 북한이 미국에게 겨냥해서 우리를 봐달라. 우리랑 뭐 핵 감축 협상하자. 그 무대로 나와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수순일 거거든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철저하게 북한을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겠다. 네. 만약에 이 기간에
자신이 방한하는 기간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라면은 그러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면 이제 그 한미 양국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 태세를 보이는 이벤트를 만들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면은 철저하게 북한을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전략인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번 방한 그리고 나아가서 방일의 목적이 큰 틀은 중국 견제입니다. 네. 중국 견제가 그 목적인데 이것을 북한으로 문제로 이렇게 초점을 흐트리고 싶지 않다. 그런 뜻으로 굳이 그 DMZ를 방문하는 그 좋은 기회를 포기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기라고 보신 거군요.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단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다 끝냈고 연료 주입 단계까지 맞춰서 이제 한 3, 4일 내로는 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보도 있었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바이든이 방한한 기간 중에 도발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때 되면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될까요? 그럴 때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 무시 전략에서 좀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인 그 응징 의지 또 대응 의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 공동 대응, 한미 공동 계획, 대응 계획이 발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금 그 예상되는 것은 한미 두 대통령이 아마 그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하는 안보 관련 일정은 그것이 유일하게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 장소가 될지 아니면은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은 또 다른 형태의 그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예를 들어서 용산 벙커에 같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도 그것도 아마 한미 양국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의제 가운데 경제 동맹 관련해서 인도태평양 그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새로 창설하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반발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일단 그 미국이 이 IPEF라고 그러죠. 여기 이것을 창설하게 된 것이 이제 중국의 1대1로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주도로 하여튼 경제 생태계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가장 큰 핵심은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공급망 특히 반도체 공급망을 동맹국 위주로 확보하겠다. 그것은 그 동맹국이라고 하면은 한국 또 대만, 일본 그리고 미국 이렇게 해서 그 힘을 합치겠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으로서는 그 반도체 설계는 최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퀄콤이라든가 뭐 인텔이라든가 있지만은 하지만은 그 반도체 칩을 생산하려면은 파운드리가 필요하죠. 이러면 삼성전자라 대만의 TSMC 같은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서버를 늘리려면은 한국에 반도체 필요하죠. 이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은 한국, 대만, 일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공급망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구축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거의 한미 동맹이 군사 동맹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또 인권 또 시장 경제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가치 동맹 또 아니면 경제 동맹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기술 동맹으로 포괄적 동맹 관계로 확장되는 그 중요한 그 절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한미동 그 정상회담 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게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그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앞서 탁현민 전 비서관도 만날 거라고 했고 또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도 이런 제안이 왔었던 게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측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보자고 한 연락이 온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백악관에서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사실 같습니다. 분명한 건 문재인 대통령은 가만히 계셨다는 말씀이죠. 대북 특사의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라면 미국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 중요하게는 지금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특사를 받을 조건이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진실 공방처럼 돼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연락을 받았다라는 입장인데 미국은 지금 연락을 다시 주고 있지 않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식 나온 입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현재로서는 예정된 면담 있지 않다. 그런 발표가 있었죠. 이게 있었죠. 근데 현재로서는요. 앞으로 오늘 내일 사이에 또
무슨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미국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 봐서는 면담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이 뭐 미국 측이 오르느냐 아니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오르느냐 이렇게 진실 논쟁하는 것 자체가 좀 백해무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선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당, 야당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짚어주시죠. 일단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힘을 실어달라. 이것이 가장 큰 무기일 겁니다. 국정을 안정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선거 캠페인의 주요 전략이 될 거고요. 반면에 민주당으로서는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읍소 이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난다. 또 일꾼, 우리 훌륭한 일꾼이 있다라는 식으로 맞설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각종 이제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국민의힘 측에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프리미엄,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그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7곳에서 앞섰거든요. 과연 7석을 지킬 수 있을지 사실 지금으로서는 조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대선 결과와 한번 비교해서 봐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최근 여론조사 보면 각 당 지지율 변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 나온 전국 지표 조사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느냐, 이번 선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서 안정적인 여기 지금 일단 정당 지지도가 나오겠죠.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 민주당이 26%, 국민의힘이 38%, 응답자의 12%포인트를 더 국민의힘의 여당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것은 결국 새 정부 힘 실어주기 론이 지금 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의힘이 잘 살려나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텐데 하지만 지방선거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선거는 예를 들어 광역단체장 선거만을 해도 보면 그 소지역별로 굉장히 후보별로 우열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그 인물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또 공약, 어떤 공약을 내세웠냐, 지킬 수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거든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 지지도나 대통령 지지도와 똑같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은 여야 모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좀 볼게요. 지금 오세훈 후보랑 송영길 후보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여론조사 열세지만 투표하면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 전혀 믿지 않는다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저도 선거전이 좀 진행되면 그래도 가깝게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럴 조짐은 지금까지는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송영길 후보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오는 과정까지의 서울 시민들이 썩 불쾌한 기분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은 점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송영길 후보가 인물론에서 우위를 보이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오세훈 시장도 후보도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정권 심판 정서 이거 전혀 서울 시민들한테 아직 통하지 않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가 반전의 기회를 지금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양상인데 자칫 가다가는 이 상태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본회에서 한덕수 총리 인준안 부의가 될 텐데 인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안 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인데 앞서 이재호 의원 이상민 의원께 여쭤봤더니 부결될 가능성을 이렇게 예상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문제고요. 저는 만약에 민주당에서 자유투표로 마친다라면 가결될 거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당론, 강제 당론이 아니라 공고적 당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고적 당론을 하면은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회의원 제적이 292명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다는 오지 않겠지만 다 참석한다면 147표가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109명입니다. 38명이 더 필요하죠.
굉장히 그러네요.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예. 들어서 뭐 정의당 무소속 다 합치더라도 안 되고 민주당에서 상당표 수가 이탈해야 되기 때문에 또 무기명 투표랑 비밀 투표라는 그런 점도 있지만은 만약에 그래도 권고적 당론이라도 민주당이 당론을 정했을 때 그걸 이탈할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유투표로 마치면은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내일 이제 의총이 열린다고 하니까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술 중에 일어난 과다 출혈을 방치해서 고 권대희 씨를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씨의 유족은 이른바 공장식 분업 수술에 참여한 가해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의미가 있다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던 25살 대학생 고 권대희 씨. 수술 중 출혈이 일어났지만 담당 의사는 간호조무사만 남긴 채 수술방을 비운 상태였고 2시간 가까이 피를 흘린 권 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검찰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의료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겼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병원장 장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장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장 씨 등은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지만 9달 만에 내려진 항소심 선고 형량은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2심 재판부는 수술방 4개를 만들어 순서대로 수술하는 등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에서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며 장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 측은 간호조무사의 지혈이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보기 어려워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혈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라 하더라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마취 상태 환자를 간호조무사가 전적으로 맡아 지혈한 것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수술방에 있었던 지혈 담당 의사는 세척과 봉합 업무만 맡았다는 이유로 1심에선 벌금형에 그쳤지만 항소심에선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며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씨 유족은 판결 직후 공장식 분업수술에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대리수술 했는 의사를 이때까지는 처벌을 안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뭐 집행유예 정도로 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그래도 성과는 성과인 것 같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이른바 권대희법은 8년 만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만큼 하위 법령을 두고 여전히 논쟁은 치열한 상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백운규 전 장관 집과 사무실, 산업부 6개 산하기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백 전 장관은 압수수색을 마친 사무실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다며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 후에도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는 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 사무실 등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과 자택 6개 산하기관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하는 산업부 산하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을 포함한 6곳인데요. 이전 압수수색에 포함된 적이 없고 기존 자유한국당 고발장에도 적시되지 않은 곳들입니다. 이 가운데 백운규 전 장관 집과 사무실은 압수수색을 이미 마쳤습니다. 검찰은 각 기관 임원 인선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있고 각 기관 관련자 조사는 이미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 포함된 기관 가운데 지난달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전 기관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검찰에 사퇴를 종용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다른 기관장도 사퇴 종용이라기보다는 상의만 있었다고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YTN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아 산업부가 이번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도 사퇴 종용을 준비했었다는 핵심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지난 3월 말과 5월 초
세 차례에 걸쳐 산업부와 기고발된 산하기관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번에 고발되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까지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산업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사퇴 종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퇴 종용을 받은 기관이 더 많았을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걸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윗선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앞서 검찰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달 초 모두 마친 것이 확인됐는데요. 이제 남은 단 한 사람이자 산업부 정점에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곧 소환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백 전 장관은 압수수색을 마친 뒤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조사 중이라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간략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그렇게 뭐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드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가 성실하게 제가 임해서 모든 것들이 잘 밝혀질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핵심 피의자는 모두 5명입니다. 이 가운데 조사를 받은 인물은 김모 국장, 손모 과장, 박모 정책관, 이인호 당시 차관 이렇게 4명입니다. 인사 관련 실무자들과 지휘 개통인데요. 검찰은 대전지검에서 수사해 백 전 장관을 기소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 자료도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윗선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채 오는 9월 정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15주 만에 2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는 늦춰질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장 기간 등은 내일 발표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한 건 2달 전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3월 17일에 62만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2만 명대로 내려오기까지 9주가 걸렸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 신규 환자 2만 명대는 지난 2월 3일 이후 15주 만입니다. 입원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는 274명으로 95일 만에 3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유행 규모가 뚜렷이 감소하면서 관심은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를 선언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안착기가 되면 확진자에 제공되던 치료비 지원 등이 중단됩니다. 다만 7일 격리 의무는 당분간 더 유지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격리 해제가 의료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새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발견되는 등 위험 요인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하루 신규 환자가 석 달 만에 10만 명을 넘어서는 걸 보면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재확산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는 국내외 유행 상황과 의료 대응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착기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의 접촉면회 허용 기한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석 달이 다 돼가는 가운데 앞으로 몇 주 동안 누구도 승기를 잡지 못하는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의 전황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18일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동부 루안스크 지역의 한 다리 밑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다리를 폭파하려는 것입니다. 대전차 지뢰 등 폭약을 다리 밑에 쌓아놓고 전선을 연결한 후 버튼을 누르자 굉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으며 다리가 무너집니다. 수도 키이우 방어에 이어 제2도시 하르키우도 대부분 수복하는 등 최근 전장의 기세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관계자들은 누구도 승기를 잡지 못하는 교착 상태가 앞으로 몇 주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헤르손 등 남부 주요 거점을 빼앗겼고 크림반도와 친러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요충지인 마리우폴을 결국 포기했습니다. 러시아는 장기전에 대비해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고 점령지에 친러 지방정부를 세우며
주민투표를 통한 병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이 길어지자 계엄령을 연장하고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수복을 다짐했습니다. Енергодар, Маріуполь і всі наші міста і громади, які перебувають під окупацією, під тимчасовою окупацією, мають знати, що Україна повернеться. 하지만 러시아가 점령지 지키기에 들어갈 경우 양측의 공방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돈바스와 크림반도의 일부 주민들이 우크라이나에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이들 지역을 다시 탈환할 수 있을지를 놓고 나토 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석 달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증가하자 백악관은 6주 만에 코로나19 대응팀 브리핑도 재개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17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73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대확산이 수그러들던 지난 2월 20일 이후 석 달여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긴 것입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61% 증가했고 4월 초보다는 3배로 늘었습니다. We've seen with prior increases in infections in different waves of infection have demonstrated that this travels across the country and has the potential to travel across the country. Right now, 특히 북동부와 중서부에 타격이 집중돼 이들 지역 상당수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이미 지난 여름 델타 변이 확산 당시에 정점을 넘어섰습니다. 이보다는 완만하지만 입원 환자도 상승세로 17일 기준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2,600여 명으로 2주 전보다 27% 늘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6주간 중단했던 브리핑을 재개하고 가을과 겨울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a range of models out there of what we might see in the fall and winter. We have got a plan for a range of scenarios, including we have to plan, it would be irresponsible for us not to. 그러면서 의회가 코로나19 예산을 승인해 올가을 미국인들에게 필요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연방정부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야구는 기본적으로 방망이로 치고 글러브로 받는 스포츠죠.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달리기, 즉 주루 플레이입니다. 한국과 미국 야구에서 주루 플레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상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산이 연장 11회 말 만루에서 끝내기 안타를 쳐냅니다. 그런데 축하 물세례를 받으면서 끝날 것 같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자들의 안일한 주루 플레이가 문제였습니다. 분명 바운드볼 캐치라는 삼루심의 인플레이볼 선언이 있었지만 주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SSG 내야수가 3루로 가지 못한 2루 주자와 미처 2루를 밟지 못한 1루 주자를 병살 처리하면서 이닝을 종료시킨 겁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혼란스러운 상황에 베테랑 중계진마저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끝내기 주자 김재호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끝내기 안타가 돼야 할 타자의 기록도 좌익수 앞 땅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어진 수비에서도 흔들린 두산은 12회 초 SSG 크론에게 2타점 3루타를 맞는 등 석점을 헌납하면서 다 잡았던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Obviously, it's unfortunate for them, but unfortunate for us. I mean, that's something that you go over during spring camp, and luckily that Seung-han saw that they didn't touch the base, and we were able to get those outs and end up winning the game. 미국 대학 야구에서 나온 홈 스틸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자가 거의 기어서 들어옵니다. 고꾸라질 듯 말 듯 손으로 버티려고 안간힘 쓰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냅니다. 반드시 살겠다는 의지를 보인 주자 때문에 3루에서 홈까지 27.4m의 절반을 뛰지 않고 기어서 홈스틸하는 희귀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세계 최강 우리나라가 광주에서 열리는 양궁 월드컵 우승을 향해 순항하는 가운데 아시안게임이 연기되면서 대표 선발전을 다시 치르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보다 어렵다는 선발전을 또 하는 건 가혹한 부담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커브 개인 예선에서 우리 선수들은 김재덕과 최미선이 남녀 1위에 오르는 등 양궁 강국다운 면모를 과시하며 우승을 향해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가장 큰 이벤트인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갑자기 연기된 것에 아쉬움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6개월간 선발전을 치러 힘들게 태극마크를 달았지만 지난 도쿄 올림픽 때처럼 선발전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안 게임이 좀 미뤄지고 나서 좀 목표 의식이 사라진 건 맞아요. 선수들이 많이 힘이 빠져 있고. 그게 연기된 게 좀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지금 당장 있는 시합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도쿄올림픽 때의 전례를 감안하면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내년 이른 봄에 열리지 않는 한 국가대표 선발전은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안게임 일정이 먼저 결정되어야 양궁협회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쿄올림픽 때는 연기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었고 항저우는 갑자기 연기됐다는 점은 다릅니다. 이제 6개월 동안 시합을 5번 정도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좀 힘든 스케줄의 시합들로 이루어지고요. 이제 올림픽과 선발전 각자가 다른 힘겨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국가대표 선발전이 이제 악명이 높은 만큼 더욱 더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정의 아이콘인 양궁협회가 어떤 방식으로 최강국의 명예를 지키고 실리도 취할지 운용의 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동훈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가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차범근 전 감독이 뛰던 시절 이후 42년 만에 우승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스페인까지 날아온 팬들의 뜨거운 응원전 속에 펼쳐진 유로파리그 결승전. 레인저스가 선취점을 뽑자 프랑크푸르트가 동점골을 넣으며 따라붙었습니다. 120분 동안의 격전에도 승부를 가르지 못한 두 팀. 경기는 피말리는 승부차기로 이어졌습니다. 나란히 3번씩 성공한 상황에서 레인저스의 4번째 선수 램지의 슛을 골키퍼가 막아내고 프랑크푸르트의 마지막 키커 보레의 슛이 골망을 가르자 선수들이 일제히 환호합니다. The Eagles are soaring in Seville tonight. And it's Rafael Borre who delivers glory. 차범근 전 감독이 활약하던 1980년 이후 42년 만의 영광. 그것도 무패전적 우승입니다. They are very good team. This is final, you know. This is small things can be very important and like the first goal, like our goal. 템파베이 최지만은 1타점 적시타로 4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김하성도 안타를 추가했지만 주루 플레이가 아쉬웠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 밤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낙성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늦게까지 밖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낮 더위는 계속됩니다. 서울이 한낮에 26도, 경주가 30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 전남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영서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 대기의 건조함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동과 충청 이남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 산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4도, 광주 1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8도, 대구 28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